세상에고? 저게 무슨 일이야?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눈을 뜬 저는 습관처럼 거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이더군요. 아직 집안은 고요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을 깨우기 전 조금 더 잠을 자고 있을 테고 아들은 이미 새벽같이 출근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더라고요. 50년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냉장고를 열고 장을 확인했는데 파가 떨어졌고 두부도 하나 남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장 볼 시간이 없다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집에만 있으면 무릎도 더 아프고 답답하거든요. 오전 10시쯤 되어서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 앞 대로변은 평일 오전치고는 한산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강아지 짖는 소리. 골목 모퉁이 슈퍼 앞에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햇볕을 쬐고 있더군요. 평범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재래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를 타면 더 빠르긴 하지만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천천히 걸어야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낫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적당히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가게들, 호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생선 굽는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위안이었어요. 채소 가게 앞에 멈춰섰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파를 사고 주인 아주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봉지에 담아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깻잎도 한 묶음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거든요. 두부 가게를 들렀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도 2마리 샀어요.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들어도 어깨가 뻐근해지더군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시장을 나서는 길에 문득 카페 생각이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작년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어요. 며느리가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신 아이스 아메리카노인가 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쓰긴 했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사치를 부려볼까 싶었어요. 손주들 데리러 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카페가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겁긴 했지만 조금만 참으면 됐으니까요. 카페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골목을 돌아서자 카페 건물이 보이더군요. 통유리로 된 외관에 하얀색과 베이지색이 조화를 이룬 간판. 카페 모먼트라는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 풍경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2사람이 보였는데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더라고요. 묶은 머리 스타일 어깨선 입고 있는 베이지색 가디건. 며칠 전 제가 며느리에게 선물한 그 가디건이었어요. 백화점에서 할인한다길래 며느리 생각나서 샀던 거였거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불규칙하게요.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뒷모습만 보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카페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걸음, 2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각도가 바뀌면서 여자의 옆얼굴이 조금씩 드러났는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틀림없었어요. 코끝에 작은 점, 귀에 걸린 진주 귀걸이, 손목에 가느다란 팔찌.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팔찌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앞에 앉은 남자가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키가 큰 편이었는데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더라고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사람의 손. 며느리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남자의 큰 손이 감싸고 있더군요.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아니, 제가 기울었어요.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가방 손잡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어요. 하지만 안에 들었던 파 한 뿌리가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어요. 퍽.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팔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야 겨우 집어 올렸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카페 안쪽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 저를 봤을까요? 아니에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요.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환한 미소였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며느리는 늘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웃어도 입만 살짝 벌릴 뿐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시댁이라는 공간이 주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저 표정은 달랐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편안해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뭔가 말했나 봐요. 며느리가 더 크게 웃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러고는 남자의 팔을 가볍게 쳤어요. 장난스럽게요. 친밀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뭐죠? 저 남자는 누구죠? 왜 며느리는 저 남자와 함께 있는 거죠? 왜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하나도 답할 수 없었어요. 혹시 회사 동료일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회사를 다니니까요. 마케팅 팀인가 기획팀인가 하는 곳에서 일한다고 들었거든요. 회사 사람들과 종종 회식도 하고 가끔 주말에도 미팅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요, 회사 동료예요. 그냥 친한 동료. 손을 잡은 것도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이성이 그렇게 설명하려 해도 본능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표정, 몸짓, 시선.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남자가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한 모금 마시고는 며느리에게 무언가 건넸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선물 포장이 되어 있더군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손에 상자를 쥐어주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는데 작았어요. 반짝였어요. 액세서리였어요. 목걸이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감탄하듯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남자를 바라봤는데 눈빛이 촉촉했어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더군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요.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서 남자가 목걸이를 채우도록 내버려뒀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색해하지도 않았어요. 목걸이가 채워지자 며느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뒤돌아 남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도 웃었어요. 다정한 눈빛으로요. 그리고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스치듯.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탑이 무너지듯 크게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요. 이럴 수가.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뭔가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건넸어요. 그들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어요. 카페 옆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왜 그래야 하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저들을 봤다는 것을 들켜서는 안 된다고요.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워.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별 말씀을 다음에 또 보자고. 응, 다음 주? 그래, 연락할게.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로 오늘 정말 고마워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고 남자가 다음 주에 또 보자고 답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내가 뭘 본 거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악몽 같은 꿈이요. 하지만 손에 들린 장바구니의 무게가 벽에 닿은 손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삶은 달라졌어요. 돌이킬 수 없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악몽이었습니다.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15분이면 충분했던 거리가 오늘은 30분도 넘게 걸렸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온갖 생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사실일까요? 제가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혹시 닮은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진실은 명백했어요. 그건 며느리였어요. 제가 3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며느리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불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놨어요. 안에 든 채소들은 이미 시들시들해 보였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손주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 4시 반이었어요.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었어요. 그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만이 고요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환한 미소, 남자의 손에 감싸인 며느리의 손, 목에 걸린 목걸이.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옆방에서는 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깊은 잠에 빠진 아들. 말해야 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하죠? 아들아, 오늘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손잡고 있는 걸 봤다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식사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더군요.
제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웃는 며느리를 저는 제대로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겨우 고맙다는 말만 하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만 맴돌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걸지도 몰라요. 회사 출근 준비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곧 며느리는 회의가 있다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회의라고 했죠. 정말 회의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아들도 출근했고 손주들도 학교에 갔어요.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눈이 분명히 봤으니까요. 며느리의 얼굴을, 그 가디건을, 그 팔찌를요. 오후가 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어요. 침대는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단서 같은 게요.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하지만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싸웠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들이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옷가지들.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서랍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급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는데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일찍 왔다는 제 말에 며느리는 회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방문이 열려 있었다고 제가 나갈 때 분명히 닫았는데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환기 좀 시키려고 열었다가 깜빡했다는 거짓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평생 거짓말을 거의 해본 적 없는 제가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저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아이들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는지 다행히 아이들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아들이 오늘 회사 일을 물었고 며느리는 팀 기획안이 통과됐다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 않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아들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했다고 했고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것을요.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혹시 정말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시. 시간만 흘러갔어요. 천장의 작은 얼룩 하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 부족해서일까요? 집안이 불편해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3년 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수줍어하면서도 열심히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모습.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들 옆에 서 있던 모습. 손주를 낳고 힘들어하면서도 웃던 모습.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요. 이대로 의심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다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혹시 또 올까 싶어서요. 카페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역시 매일 만나는 건 아닌가 보다. 실망했어요. 아니, 실망이라기보다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게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기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 좀 사려고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내일 봐. 저는 재빨리 편의점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진열대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혼자 빙그레 웃더군요. 연애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표정이 아들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는 금방 계산하고 나갔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말해야 할지, 계속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제 앞에 섰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었더니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약을 처방받았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울증이라고요? 며느리가 우울증이었다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댁에서 이런 얘기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죄송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상담 선생님이었던 걸까? 혹시 제가 본 그 남자가 며느리의 상담사였던 걸까요? 그래서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선물은요? 목걸이는요? 그렇게 다정한 눈빛은요? 상담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행동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혹시 다른 얘기할 건 없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우울증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저 역시 며느리를 대하는 게 어색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관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부터 회사 가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약을 먹었어요. 작은 흰색 알약 하나를요. 식탁에서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우울증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또 일찍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냈어요. 백화점 로고가 찍힌 고급스러운 봉투였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어요.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하나 샀다며 며느리가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부드러운 실크 재질에 은은한 꽃무늬가 그려진. 고맙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며느리 월급으로 이런 고급 스카프를 살 여유가 있었나? 혹시 그 남자가 준 돈은 아닐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쇼핑백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영수증이 들어있었어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만 원이 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요즘 어떤지 물었어요. 부부 사이가 괜찮은지, 특별히 문제는 없는지.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일이 좀 바쁘긴 한데 큰 문제는 없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회사 동료들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갔어요. 오전 10시쯤부터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 며느리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오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가벼운 걸음으로 카페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남자는 며느리를 보자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을 주시했어요. 이번에는 창가가 아닌 안쪽 자리에 앉았더군요.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실루엣은 보였어요.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재빨리 근처 상점 뒤로 몸을 숨겼어요. 며느리와 남자는 카페를 나와 길을 걸었어요. 나란히요. 때로는 며느리가 웃고 때로는 남자가 뭔가를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요. 마치 영화 속 추적 장면 같았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산책로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다른 산책객인 척 걷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벤치에 앉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며느리 옆에 남자가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요. 며느리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남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처럼요. 두 손으로 며느리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품에 안아서 등을 토닥였어요. 위로하듯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나무를 붙잡고 버텼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상담사와 환자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어요. 남자가 손수건을 건넸고 며느리는 그걸 받아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반대편 출구로, 남자는 정문 쪽으로. 저는 며느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저를 보자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식사 시간 저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요. 그냥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폈어요. 예민하게요. 혹시 뭔가 알아챈 걸까요? 제가 오늘 뭘 했는지 아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왔습니다.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근에 제가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손이 오늘 다른 남자의 손에 잡혀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항상 감사하다고,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친딸처럼요. 제가 친딸처럼 대했던 며느리가 지금 제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적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손주들의 얼굴도요. 그리고 며느리의 울던 얼굴도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어요. 조언을 구해야 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회사에 간 후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제 유일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어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친구가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지금처럼 목격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혹시 정말 오해일 수도 있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명확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고요.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진이든 문자든 뭐든 명확한 증거요.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 서랍도 열어봤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봉투를요.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어느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사진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이요. 며느리는 6개월 동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작은 쪽지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남자가 쓴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요. 무엇을요? 며느리가 이혼하기를요. 제 아들을 떠나기를요. 저는 사진과 쪽지를 도로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제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 찍어뒀습니다. 증거였어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TV를 보고 평소처럼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이 사진들을요. 며느리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요. 결정을 내린 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도 집에 있고 손주들도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따라왔어요. 제 방으로요.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며느리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요. 며느리와 그 남자의 사진, 카페에서의 모습, 공원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며느리 방에서 찾은 그 사진들을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말하기를요. 변명이든 해명이든 진실이든 무엇이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보겠다고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덮을 수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첫사랑이었다고 해요. 대학교 때 만나서 3년을 사귀었대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다고요. 하지만 남자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연락도 끊기고 그렇게 잊고 살았대요. 그러다 제 아들을 만났고 결혼했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6개월 전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대요. 남자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며느리를 계속 잊지 못했다고 했대요. 다시 만나자고 했대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가정이 있다고요. 하지만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계속 연락했고 만나자고 했고 그리워한다고 했대요. 그러다 며느리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대요. 시댁 생활도 부담스럽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버겁고 남편은 항상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외로웠대요. 그래서 만났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났다고 옛날 얘기나 하고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다시 살아났대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이 집도 소중한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우울증도 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대요. 낮에는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다가 가끔씩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자신이 너무 끔찍했대요. 그래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약도 먹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책감에 혼란에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해는 되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이 가정이 무너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아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이냐고요. 만약 정말 사랑한다면 아들과 헤어질 생각이냐고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 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일주일만 생각해보라고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이 가정을 지킬 건지 떠날 건지 확실히 결정하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 스스로 아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고백하라고요. 그게 마지막 책임이라고요. 만약 일주일 안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말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꼭 결정하겠다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밥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고 TV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요즘 이상하다고요. 며느리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아들에게 말할지 아니면 도망칠지 알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며느리가 또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옷차림을,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지만 며느리는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5째 날, 6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놀고 아들은 TV를 보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고 약속했다고 말해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봤어요. 왜 그러냐고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황급히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놀라서 뭐냐고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해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와 둘이서만 이야기하자고요.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방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6개월 동안 지속됐다는 것, 제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 사진도 있다는 것. 모두요.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엄마가 잘못 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그 사진들을 바라보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들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숨이 넘어갈 듯이 울었어요. 제 아들이,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게 둔 제 잘못이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들이 겨우 진정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직접 듣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사실이냐고요.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났냐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네, 라고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어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요.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다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기회를 달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6개월 동안 속였는데 어떻게 다시 믿냐고요. 며느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아이들 때문에라도 다시 생각해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며느리는 나가라고요. 그날 밤 며느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들고 눈물을 흘리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릴 수 없었어요. 이건 며느리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집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어디 갔냐고 매일 물어요. 저는 손주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서 집을 나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요. 아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을 돌보지만 눈빛은 죽어 있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힘듭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모른 척하고 살았더라면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진짜 가정이 아니었겠죠. 거짓 위에 세워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끔 며느리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후회하는지, 그 남자와 함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도 불행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떠났으니까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말했어야 했을까요?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가족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배우자를 믿고 계신가요? 혹시 숨기고 있는 비밀은 없으신가요? 제발 후회하기 전에 솔직해지세요. 거짓말과 배신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저는 72의 나이에 이런 슬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더 일찍 깨닫으시길 바랍니다.